안녕하십니까. 이종인입니다.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학기를 포함해서 2학기까지 비대면 수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 또 카페에서 또 홀로 이렇게 씨름하듯 공부하는 것이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의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수업으로 영상을 찍고 만드는 것이 그리 녹록한 작업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그냥 마냥 환경에 지배되고 환경을 탓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처럼 강의하는 방식이나 또 수업을 듣는 방식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첫 강으로 철학의 이해를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철학의 강좌가 총 15강, 14강까지 이루어지는 강좌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 다루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철학의 이해를 통해서 철학이 무엇인지 또 철학의 각 개론들에 대한 간략하고도 또 적절한 지식들을 교양적인 교양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또 철학이 뭐다라고 말할 정도의 내용들은 숙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또 일상적으로 문화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양식들을 갖추는 것입니다. 지적인 부분뿐 아니라 감정적이고 또 의지적인 부분을 포함하겠지만 가장 우선 오는 것이 바로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지성인이라고 그러죠. 지성 그리고 지적인 능력을 가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맥락 또 수업 중에 하나가 바로 철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온 역사들이 있죠. 걸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문학이라고 말하면 인간의 무늬, 인간의 결을 뜻하죠. 하늘을 보시면 하늘에 무늬가 있고 결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의 별들을 살피고 하늘의 흐름들을 살피면서 천문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천문이라고 그러죠. 천문학. 마찬가지로 땅의 결과 무늬를 보고 지리학이라 불렀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결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또 사람들이 사는 지역과 환경마다 다르게 적응해 오면서 살아왔던 결들이 있습니다. 서양과 동양이 틀린 것처럼 같은 사람인데도 일본인과 중국인과 한국인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또 민족마다 또 각기 처한 환경에 따라 적응해 오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 또 다른 문화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살피는 것을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해서 각자 사람의 결들과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민족적인 부분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고유한 결들을 가지고 있고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씨라고 말할 때 또 혹은 마음결이라 말할 때 그 결들이 다르죠. 옆에 있는 사람, 부모와 나, 또 형제가 서로 닮았다 하더라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것이죠. 나와 너가 구별되는 것이죠. 각자의 사람의 결들을 구별하고 고유한 가치를 살펴가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라고들 부르죠. 예전부터 인문학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일컬었죠. 문학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방식들과 문화들, 삶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도 있겠고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고, 재난과 재앙과 전쟁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학이죠.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대해서 보자면 그 나라의 역사, 인류 역사, 역사도 사람이 걸어온 걸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철학 역시도 사람의 생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 회의에 대한 회의,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살피는 것, 사람이 살아온
생각의 역사들을 살피는 것이 철학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런 철학에 포함해서 문학과 역사까지 모두를 포함해서 인문학이라고 부르죠. 최근에는 이제 분과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예술을 포함하고 과학을 포함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인문학의 영역에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학문으로 인문학의 왕자로서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든 어떤 이야기든 어떤 주장이든지 간에 그 근거와 그 사고의 근거를 탐색하고 회의하고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철학의 이해, 철학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첫 시간에 살피고요. 오늘 또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강좌가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의 개요들과 또 계획서 그리고 성적 평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이란 필로소피라는 말로 많이 쓰죠. 그 필로소피로 철학을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볼면은 알에 대한 지혜, 지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필리아, 사랑하다는 뜻에다가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합성으로 표현해서 철학을 번역을 하고 또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미라 할 때 일부가 아닌 전체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총체적인 지식. 지금은 분과가 일어나고 과학이 나눠진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서는 학문들이 나눠졌습니다만 사실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알에 대한 보편적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일컬어서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심리학, 또 예술, 또 미학, 다양한 분과들이 존재합니다만 사실은 초기에 철학은 모든 것에 대한 학문, 철학에서부터 많은 학문들이 떨어져 나가죠. 지리학, 그리고 천문학, 또 다양한 형태로 의학도 나오고요, 화학도 나오고 물리도 나오는데 이 철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즉 지식에 대한 사랑, 총체적 지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 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이제 개별 과학들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과학, 분과로 이렇게 학문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은, 활발하게 나눠진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과 사회학은 불과 19세기에 들어서 철학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죠. 원래는 사람의 마음, 영혼, 형이상학, 이 모든 분과들을 다루는 부분들이 철학에서 다 다루었던 부분들인데, 윤리학도 마찬가지죠. 다 이렇게 철학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독립하기 시작했고요. 19세기에 들어서 사회학과 심리학까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철학의 영역이 축소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차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형이상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과학, 자연학 뒤에 온다고 해서 메타피지카라고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자연학 뒤에 오지만 가장 근본적인 학문으로 형이상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일. 말을 꼬우는 것 같죠?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해서 주장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예전에 주어졌던 사태들, 또 주장들, 또 이야기들, 많은 화자, 옆에 이웃이 말하는, 또 친구가 말하는, 위대한 누군가가 말했던 그 주장과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각들은 그렇죠. 뭐가 있냐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돈을 많이 벌어야 산다. 이런 것은 일상적인 생각이죠. 일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이에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이런 것이 일상적인 생각이라면 돈을 많이 벌면 진짜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다시금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질문하고 묻는 것, 그것이 철학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학적 사고를 통해 사실은 더 나은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할 때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아주 멋진 남편을 만나고 아주 예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혹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된다.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또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재고하는 거죠. 다시금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반성하게 하는 것, 이것을 철학이라고, 또 철학의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행복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 결국 이제 돈에 대한, 또 쾌락에 대한,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들에 대해서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할까를 반성적 질문하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줄여야 되겠구나, 소확행을 꿈꿔야겠구나,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주장했다면, 에피쿠로스가 정원의 철학자로서 그렇게 축소하는 것을 주장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행복에 대한 정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물어지고 일상적 질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다시금 질문하는 것, 그것이 철학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철학이라고 해서 우리 과거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반성적으로 내가 한 번 더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 그걸 철학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내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중요한 동력원이 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내 삶을 꾸려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가 말했다, 누가 주장했다, 그런 철학이 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성적으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인식론과 존재론과 희망 철학과 그리고 다양한 철학적 주장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될 생각들일 겁니다. 철학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철학의 여러 방법론, 또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살펴가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주장했다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다고 주장했다면,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런 것이 맞는 것일까? 정말 죽음이란 그런 것일까? 라고 되물어보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 또 그렇게 진술하는 것, 그걸 철학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철학은 합리적으로 누구나 이미 해온 생각의 활동들입니다. 철학사들 보면 되게 어려운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서양에도 철학자들이 많고요. 동양에도 많죠. 그 철학자들이 각자가 개진하고 생각해 놓은 내용들, 그 집대성한 내용들을 우리는 살피면서 반성적으로,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작업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하는 일입니다. 단지 앵무새처럼 그냥 외우는 것,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라고 짜집게 하고 또 인용하여 쓰는 것, 그것으로 멈추어서는 철학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다시금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다시 종합해보는 능력들을 가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철학의 작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 속의 근본 전제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내 생각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모든 일상적인 생각들을 결정하는 숨은 근본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제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근본적인 생각.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으면, 사랑한다고 그 여자친구가 묻겠죠. 사랑한다 말하면 왜 나를 사랑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라고 묻겠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거죠. 사랑이란 이유가 없다라고, 이유가 없다는 이유도 이유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전제를 달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근본 전제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일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다시 생각해 봐. 너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 어떻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 라고 근본적인 전제에 대해서 하나, 둘 따져보는 거죠. 차를 고를 때는 가격이 저렴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 생각이잖아요. 저렴한 차를 사는 것. 어떤 주머니 형편,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자동차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의 자동차를 구매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죠. 가격이 저렴한 것이 과연 더 나은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값싼 차를 샀어요. 근데 값싼 차가 빨리 고장이 난다거나 그것이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내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에어백 장치가 없다든가 또 옆에 에어 커튼이 없다든가 또 무릎을 보호하는 무릎 커튼이 없다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안전을 상실하는 것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를 다시 재고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근본 전제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차 구매의 가격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가격보다 편리한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 차는 가격은 싸지만 장거리 운전하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장거리 날은 주로 운전할 텐데 그러면 편의를 더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가격이 과연 우선순위일까를 되묻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지 그런지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덜 나은 것인지를 따져보는 생각들 그것을 바로 비판적 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철학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철학이 어려운 이유들이 있죠. 철학서를 읽으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현대 철학자들도 많고요. 또 과거에도 있던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현대 둘레즈까지 한나 아렌트를 포함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하이데거, 스피노자, 데카르트 이런 이름들을 나열하면 머리 아파. 아이고 정신 사나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칸트, 헤겔, 셜링, 피테 아이고 머리야. 그렇지만 일상적 생각과 철학적 사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일상적 생각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돈이 많이 벌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주식 투자를 했단 말이죠. 친구가 주식 투자를 권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자해봐 라고 투자를 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정말로 많은 돈을 벌었단 말이죠.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행복해요. 직장을 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 가고 대기업에 갔더니 샐러리를 많이 줘요. 월급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기분 좋죠. 행복해졌어요. 이것이 일상적인 생각이라면 철학적 생각이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거기 때문에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동시에 생각하는 일, 이것저것 섞여서 혼란하고 난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놓고 나오면 난해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묻고 찾아가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 그런 걸 왜 물어? 행복하면 되지.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왜 물어? 정의로우면 되지. 정당하면 되지. 왜 정의란 무엇인가를 물어? 무엇이 정의야? 자유로우면 되는 거지. 자유란 무엇인가를 왜 물어? 사랑하면 되는 거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왜 묻느냐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지. 죽음이란 무엇인가가 무슨 소용이야? 개념들을 생각하자면 머리가 아픈 거죠. 철학은 사실 내용이 아닌 활동입니다. 철학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우듯이 생각하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철학사를 펴놓고 열심히 그 사람의 주장을 외운다고 철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학사를 10번 보고 100번 보고 어느 철학자 칸트가 주장한 내용들을 줄줄 웬다 하더라도 그것이 철학을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의 철학이란 우리 생각의 근본 전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 활동, 철학자인 그 사람의 사고 활동을 설명하고 기록한 것이 철학서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칸트의 삼부작에 대한 내용을 살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사고하고 철학관 내용에 대한 기록이죠. 그 활동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철학은 우리가 당면하고 당연하고 자명한 것으로 믿고 있는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칸트 같은 경우도 리스본에 대지진이 있었어요.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1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 사태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고 난 뒤에 사색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 대한 설명들 하는 겁니다. 지진 전문가가 칸트인 거 아세요? 그 사람은 지진이 왜 났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들을 마련한 거예요.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탈레스라는 사람이 고대 철학자죠. 탈레스라는 사람은 지진이 왜 난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노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예요. 그 당시에 신화적 세계 속에서 신화적 세계를 사는 그 당시에 사실은 신화에 대한 설명이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주장하고 철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육지가 바다에 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신이 뭐냐면 바다가 진동하면 결국 육지가 흔들리고 지진이 난다고 생각한 거죠. 설명이잖아요. 그 당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탈레스가 살았던 시대나 칸트가 살았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틀리죠. 우리 시대에 직면했던 그 사람들이 평가하고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한 섭렵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시대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철학하는 활동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주장했던 어떤 내용에 대한 활동이라기보다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삶은 사실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삶을 왜 되돌아봐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들을 왜 평가하고 반성해 봐야 할까요? 생각의 문제,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않는지 이런 실제적인 생각의 문제잖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예요. 남북이 통일하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일본의 다음 총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 아베의 입장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그럼 생각만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건 물론 아니에요. 북한이 핵 폐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도 북한이 핵 폐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삶에서 생각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일 주식이, 내가 사둔 주식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꼭 오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 없이 우리의 삶이 조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살아.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생각하고 사냐? 복잡하게. 그냥 무심하게 살아. 실제로 그렇게 안 되죠.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생각입니다. 한비아 씨가 자기의 글의 8할은 일기라고 얘기를 하죠. 일기가 뭡니까? 자기 일상 삶에 대한 생각들과 반성의 글들을 쭉 쓰는 거죠. 사실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단지 책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것들, 요소들 중에 우리는 몸으로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이 사고의 활동, 생각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들을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철학적 사고, 반전적 사고가 되진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되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기록하잖아요. 기록한 생각을 또 생각했던 생각들을 다시금 되씹어보는 거죠. 그것을 삶을 반성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의 성과입니다. 더 나은 생각의 결과들이 맺어지죠.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보다 나은 생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류의 발전, 또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들도 사실은 이 비판적 사고, 또 철학적 사고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자명하게 믿고 있던 근본 전제를 수정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깨뜨리는 것 있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발상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곳으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능력이죠. 다른 동물들과 달리 비판적 사고 혹은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새로운 근본 전제들을 찾아내요. 실제로 편견을 깨뜨렸잖아요. 태양의 지구주위를 돈다라고 얘기했던 그 주장들이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고 깨어나면 해가 뜨죠. 그리고 해가 집니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갈릴레이는 그렇지 않았죠. 생각을 바꾼 거죠. 역발상이죠. 이 코프르니쿠스적 전해라고도 표현을 쓰는데요. 이 생각의 발상, 이 전환을 통해서 세계는 바뀌어왔고 또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데카르트도 근본적인 화두를 던지죠. 고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전제를 바깥에서 찾지 않고 회의하는 자기 안에 찾는 것들, 역발상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달라진 방법의 사용으로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학문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런 사고를 통해 사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문학이라 말하고 철학이라 말하는 것들 다시금 생각해보는 것이죠. 반성해보는 것이죠. 과연 그런가? 어떤 생각들을 할 때 우리가 짜맺혀져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렇게 공식처럼 이루어진 생각들을 다시 재고해봐서 전혀 다른 형태로 생각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발명이라고 그러고 또 새로운 것들로의 전환들이 이루어져 왔죠. 사람이 땅을 지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붙어 걸어 다니는데 하늘을 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대기권 안에 사는 인간이 어떻게 우주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역발상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 생각들을 깨뜨리는 거죠. 수준 높은 문명을 인간이 가진 이유가 바로 반성적 사고, 달리 말해서 철학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맞을 것입니다. 다시금 질문이 돌아옵니다.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딱 잘라 말하긴 힘들죠. 조금 전에 우리가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딱 잘라서 철학이란 이거다. 생각의 생각이다. 이런 반성하는 것이다. 제거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다. 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철학이란 끝까지 해결될 수 없고 사실은 영원히 계속될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답을 딱 잘라주기보다는 끊임없이 반성하는 거죠. 또 생각하는 거죠. 생각에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대해 다시금 임의적으로 보고 다시금 생각하는 거죠. 제거하는 것이죠. 칸트가 순수의 이상 비판 서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어떤 종류의 인식에 있어서는 도저히 회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에 시달리는 기구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 도저히 회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답도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시달리는 존재, 즉 철학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어찌 보면 교양이자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이번 한 학기 동안 철학의 구성의 요소들을 쭉 살피면서 반성해보고 다시 재고해보는 시간들로 즐겁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철학은 쓸모가 있을까요? 철학이 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철학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다들 그러잖아요. 유용성, 쓸모 있음. 그것이 얼마나 돈이 되느냐, 그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하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익이 되지 않는 공부 합니까? 유익하지 않은 공부 하겠습니까? 어렵기만 하고 골치 아프기만 하고 돈 안 되는 지식,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없는 지식들, 그것은 우리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죠.
철학은 정말 쓸모가 없을까요? 철학이나 예술이 쓸모없다는 이유는 대개 호용성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얼마나 유용성이 있느냐, 얼마나 돈의 환산 가치를 따졌을 때 돈이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본주의 시대를 살잖아요. 실제로 자본주의를 넘어갈 수 없잖아요. 피해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아요. 모든 걸 가치를 정하는 속도를 돈으로 환산해요. 심지어 사람까지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그 가치를 매긴단 말이에요. 월급을 가지고 또 연봉을 가지고 사람을 환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배우자를 구할 때 또 그 남편을 구할 때 그 사람의 직장과 직업 또 미래성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될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가를 보고 따지죠. 회사에서 여러분을 뽑을 때 어떤 걸 가지고 뽑나요? 사람이 좋아서 뽑나요? 유용성을 보지 않나요? 물론 사람이 좋다는 것도 결국에는 관계를 잘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유용성 때문에 뽑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은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유용성의 문제를 벗어날 수는 사실 없어요. 현대세계는 가장 이익을 주는 수단이나 도구를 원해요. 철학이 인기가 없는 학문이 되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쓸모 있다는 것을 우리 도구적 유용성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참 쓸모 있구나.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군. 가치 있는 학문이군 하고 얘기할 때 정말 유용한 공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돈이 되느냐는 환산, 쓸모 있는 것, 유용성을 가지고 쓸모 있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의료라든가 교육조차도 투자 대비 효과를 따라 결정하는 도구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과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유용성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사람조차 도구화 되잖아요. 군대에 가면 먼저 여러분 군대 얘기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훈련소에 들어가면 명차 이름이 없어요. 번호표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분대 단위, 소대 단위, 또 중대, 또 대대 단위로 전투를 치를 때에 그 군인들을 향해서 뭐라 표현하냐면 가용자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용자원. 사람을 뭘로 표현하냐면 자원으로 쓰는 거죠. 장군이 어떤 작전을 짜고 고지를 점령하고 어떤 지역의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투입하는 소비재입니다. 소비되는 가용자원으로 표현하고 있죠.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요, 자원인 거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씁니다만 인적 자원부라는 용어를 썼어요. 인적 자원부.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여기죠. 사람이 돈으로 환산되는 유용성의 시대, 이 자본, 즉 돈에 의해서 환산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도구화되는 시대일수록 뭐가 되기 쉽냐면 삶의 의미가 상실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를 따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막대한 가치를 매기는데 나에게는 가치가 없다고 C등급도 아니고 D등급 아니면 페일로 F등급을 준단 말이에요. 학교 성적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공부 못한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돈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유용성에 의해서 탁월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가치 없음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삶의 의미는 뭔가, 내 인생의 가치는 뭔가에 대한 질문 속에, 회의 속에 빠지기 쉽겠죠. 그래서 유용성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다수가 사실은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고민을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삶의 의미를 위해 쓸모나 유용성을 찾았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의미가 행복으로만도 설명 안 돼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만 사는 것일까요? 삶의 의미는 그냥 즐겁기 위해서, 또 나이가 심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일까요? 다른 가치와 이유는 없을까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돈으로 환산되는 유용성이라 쓸모, 있음과 없음을 나누는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시대일수록 삶의 의미가 뭔지, 삶이 무엇인지, 사람의 고유한 결이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철학이 더욱더 필요한 때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본주의 시대일수록, 우리 시대일수록, 현대화될수록 철학은 더욱더 쓸모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들이 철학을 대체하고 있죠. 여러분, 심리학이 밀려 들어와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죠. 인문학적 방법으로 또 심리치료, 코칭, 긍정탐구, 마음 챙김, 비폭력 대화, 뭐 여러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심리학적 수단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 치료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적 방법으로는 편성해서요, 지능검사 혹은 인성검사, 그리고 인간 형질 분석, 뭐 홀랜드라든가 그리고 뭐 MBTI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검사 도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 어떤 인간인지를 설명해내는 거죠. 분석해내는 거죠. 유용한 가치를 지녔어요. MBTI나 홀랜드 보면 내가 좋아하는 직업군이라든가 내가 갈 방향들을 정할 때 되게 유용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해서 나를 다 분석하고 형질 분석을 끝냈다고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방식에 따라 처방한다고 해서 내가 치료되거나 내 삶이 의미가 찾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유용한 하나의 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이 수단 자체를 목표 자체로 바꿀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돈이,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 있죠. 그 수단 자체가 목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공부하죠? 왜라고, why라고 붙이죠. 왜 행복하려고 해요? 왜 돈을 벌려고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왜 행복하려고 해요? 그 질문을 묻죠. 근본적인 질문을 물어야 되는 거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그 수단 자체를, 공부 잘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가요? 돈 많이 버는 것, 가족을 꾸리는 것, 그것이 목적인가요? 생식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가요? 물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일보다 심리검사의 좋은 결과를 중시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인성평가라든가 또 검사에서 지능검사에서 뭐 높은 지능 IQ가 나온다든가 또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고 성적도 마찬가지죠. 좋은 점수를 얻고 이런 것들이 어떤 목표, 수단이 되어야 되지 목표가 되면 곤란해지는 것이죠. 심리학은 여러 도구를 통해 자신을 찾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줘요. 하지만 개인의 윤리적, 사회적으로 성숙시키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역할 자체를 하지는 못해요. 심리학과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에 있어 도구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삶의 의미, 참된 인간성, 존엄하고 고유한 각자의 가치와 사람의 결들을 찾아내고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학에 지닌 한계이기도 하고 쓸모있는 것들, 유용성으로 무장한 많은 도구적 학문들의 한계이기도 한 것이죠. 도구화의 핵심은 사실 돈입니다. 도구화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돈인데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며 필수적인 게 돈이 아닌가요? 전 돈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사실은 뭐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다 돈이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돈이고요. 먹는 것도 돈이고요. 눕기 위해서 사는 침대라든가 베개라든가 모든 필요들이 다 돈에 의해서 돈이 있다면 다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만큼 돈은 우리의 삶을 거의 지배하듯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디를 이동하려 해도 신발을 사도 맨발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빨가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잡아가요, 경찰서에서. 옷 안 걸치고 난 살래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해요. 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강제돼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입어야만, 걸쳐야만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돈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 아십니다. 그렇죠?
돈 자체가 무슨 가치,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것이 가지는 교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환 수준으로 가능하면서 모든 것이 값이 매겨졌고 가치가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울과 같은 거예요. 돈 자체로는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일본 돈 가지고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일본 돈 뭐 환전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아프리카에서 돈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가나 화폐를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돈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교환 가치가 생길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화폐의 등장을 통해서 저울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저울이 생긴 거죠. 모든 무형의 가치들도 돈으로 계수하고 물건과 서비스까지 돈으로 먹이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절하는 거, 세배 명절에 절하는 거, 새해 첫날 절하는 것들도 어떤 친구들은 돈으로 환산하기도 하죠. 근데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시대인 거죠. 도구적 활동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필수적이죠. 없이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삶 자체를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돈의 쓸모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데 수단인 돈을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돈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무주의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현대를 휘감고도는 허무주의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적극적 허무주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소극적 허무주의가 있는데, 이 적극적 허무주의는 지금의 세상은, 이 자본적인 이런 폐악한 세상은 바꿔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주장이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야 된다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1970년대 서독의 극좌파 테러 조직 바드 마인호프라든가, 이탈리아의 극좌파 테러 조직인 붉은 여단, 최근에는 알카에다나 IS 같은 새로운 국가 형태를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들,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현대 자본주의 세계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악랄한 자본주의 체계를, 이 녹슨 전차를 부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나온, 그 자리에 공산주의를 넣고 종교적 유토피아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적극적 해이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소극적 해이주의인데요. 그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도피하는 것입니다. 섬으로 가서 사는 거죠. 동양의 불교, 소승불교 같은 경우죠. 전통이 자기중심적 자기개발의 논리로 변질됩니다. 자아밖에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보아서 주관주의적인 것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도 그 형태에 속하는 것인데요. 바깥 외부적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나 혼자 행복하는 것에 몰두하고 자기 생각에 갇히는 것, 갈라파고스적 생각 속에 묶여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허무주의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은 유용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철학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은 유용한 학문입니다. 철학은 심리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불편한 질문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현대 문과에서 철학은 분석적 학문이지만 고대 시대의 학문은 그 삶 자체였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철학이었어요. 개인이 좋은 삶을 살도록 돕는 윤리학, 좋은 사회를 만들도록 하는 정치학 역시도 철학의 한 분과였죠. 지금은 분리되었고 정치학이 있고 윤리학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을 되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정치 철학, 윤리 철학,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도덕 철학을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철학 역시도 삶의 하나의 부분으로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대 시대의 철학학파들인 플라톤, 에피쿠로스, 스토아, 견유학파 같은 고전 철학학파의 원래 목표는 파이데이아였습니다. 파이데이아란 말은 교육하다는 뜻입니다. 교육이라는 뜻인데요. 파이데이아는 이상적인 시민, 즉 윤리적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뜻하는 것으로, 인간이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렇게 돕는 것이 바로 철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고 유용성 있는 도구적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개인 그 자체로서의 개인의 결이 있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성과 고유한 결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파이데이아, 돕는 역할이 바로 철학, 그들이 철학하는 이유요,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갈 강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중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식론으로의 초대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 살피고요. 세 번째 강의에 가면 형이상학입니다. 영혼이 있는가의 주제를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4강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윤리학의 문제를 다루고요. 5강은 우리 이제 고대에는 그 개인뿐 아니라 이제 오이코스는 가정뿐 아니라 폴리티카, 국가, 정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국가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국가 철학에 대해서 함께 살피게 될 겁니다. 그리고 6번째 강의에 가면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 철학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7강에서는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진보하나? 과학이 어떻게 진보하나? 오늘 예시를 드렸긴 했습니다만, 과학 철학으로의 초대입니다. 과학 역시도 철학과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7강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8강째 중간고사 기간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가 있긴 합니다만, 교재에서 시험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강의안으로 준비하고 있고 작성하는 PPT, 강의안에서 시험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요, 9강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10강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11강 희망이란 무엇인가, 희망 철학에 대해서 살필 겁니다. 그리고 12강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13강 인간이란 무엇인가, 전체적 통합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질문들은, 앞서 있는 모든 질문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종합되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다 살핀 뒤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다시 철학이란 무엇인가를 물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의로는요, 14강 철학의 역사를 개관하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과제, 우리 시대에 주어진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피고, 각자가 생각해보는, 또 주장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가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성적평가는요, 시험 출제는 마지막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강부터 이어져 온 4강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고요. 출석이 30%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30, 그리고 기말고사가 10점 더 많이 포함해서 40%로 해서 성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요나스 피스트스가 쓴 철학의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교재가 되겠고요. 2가지 교재를 공통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가 김진 교수님이 쓰신 철학의 현실 문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인데요,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려면 도서관에서 예약을 하셨다가 빌리셔서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인식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다루어질 강의 내용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철학이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학문일 수 있습니다.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돈으로 환산하는 유용성의 문제로만 철학을 바라보지 말아야 하겠죠.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환산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환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셀 수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의 가치 역시, 여러분은 유일무이한 존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각자가 가지는 이 고유한 결을 가진,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삶의 의미를 물어가고 또 삶의 내용들을 반성적으로 살펴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유용한 학문이라고, 가장 쓸모 있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한 학기 동안 시작할 텐데요. 첫 오리엔테이션 어떤